자, 이번에 이제 할 것은 이제 군전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군전제는 북이 때 이제 시작돼가지고 북제, 그다음 북주, 수, 당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계속 진행됐던 그 어, 제도예요. 그리고 이 당나라 때는 또 율령 체제와 연결돼서 군전 체제가 형성이 됐죠. 근데 요 세계사 수용 문제 같은 데서는 그 군전제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제 인구에서는 군전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최근에도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건너뛰기도 좀 모호해. 왜냐면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나올 가능성이 좀 되게 또 높기 때문에 수능을 볼 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원칙대로 이제, 북의 군전제, 그 다음에 북주, 수당, 이렇게 이제 군전제를 볼게요. 근데 당나라 군전제는 그 뒤에 이제 군전체제가 연결됐기 때문에 요 부분은, 서브노트도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당나라 정치 경제까지 할 때, 경제 부분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북이나 북제, 뭐 군전제까지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보면 이제 그 서버노트를 좀 보죠. 자, 군전제 시행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군전제 시행 배경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유목민 탁발족이 그 당시 농경 민 한족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이었다. 그 다음에 호족의 대토지 소유가 너무 확대되니까 그거에 대한 국가 권력이 어떤 대응, 이런 측면에서 땅을 나눠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당시가 이제 계속된 전란 때문에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하북 지역의 국가 권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땅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삼장제 같은 행정 조직도 정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동양사 심화 과정에서 이제 자료에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쪽으로 쭉 넘어가서 203페이지 펴보세요. 203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군전제 이념과 정통이 나오는데 그 군전제 이념 정통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죠. 예, 중국적 이념과 이제 뭐냐면 또 유목민적 이념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요. 중국적 이념을 이제 보면 그 예전에 이제 언급했던 뭐 정전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가전제 그리고 한전책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군전제 이념으로 작용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한세라는 사람이 군전제 건의를 할 때 원 상소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이 탁발족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탁발족에서는 예전부터 토지 공유라는 유래가 있어요. 이 토지 공유인데 이게 무슨 토지 공유냐? 왜냐면 탁발족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런 정통이 있어요. 어떤 정통이 있냐면 그 약탈물 있죠. 그 유목민들이 이제 가가고 약탈을 할 때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탈 특정한 사람들이 독식을 하면 이 유목 공동체가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약탈을 할 때 똑같이 분배하는 그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삭발족이 이제 그 한족화되면서 똑같이 약탈을 분배한 것처럼 토지도 똑같이 분배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관점이 있어요. 또 사회 체제를 볼 때 대개 보면 이제 그 유목민 사회에서는 어떤 있냐면 보통 농경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있잖아. 가난한 사람은 되게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되게 부자인 그런 사회가 많잖아요. 근데 유목 사회에서는 이렇게 빈부 차이는 있어도 너무 양극화되면 그 유목 공동체 사회가 붕괴가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유목 공동체 사회에서 너무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걸 더 이상 뭐냐면 그들이 이제 못 살지 못하도 뭐냐면 나름대로 도와줘. 예를 들어 그들이 그들이 유목사에서 이탈하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이 농경화되면서 상업 부조 형태로 해갖고 나타난 것이 뭐 토지제도다. 뭐 이런 그 뭐냐면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적인 정통과 그 다음에 탁발적인 정통이 두 개가 이제 합쳐서 군전적 이념이 이제 됐고 이런 것들이 또 군전적 시장 배경하고 또 연결돼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국적인 정통과 유목적 정통의 합작물이었다. 군전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의 왕조가 성립되면서 군전제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일단 요것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어요. 일단은 유목민족 한족을 지배하는 정보왕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당시 농경민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농경화된 가정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됐는데 이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이걸 이제 구체화시킨 정책들 보면 군전제 이전에 이미 여러 이제 정책이 있어요. 3인 정책이나 그 과정에서 3인하고 나서 그 지역에 정착하고 나서 개구 수전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개구 수전 많이 들었죠. 머리수대도 뭘 줬다는 거야. 토지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한족의 농민을 탁발적인 정치적 기반을 재편성해서 했다. 물론 국유주의에 한정돼 있지만 이런 정책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더 극대화시킨 것이 군전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의 대토지 소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대응. 그래서 군분 사상에 따른 소농민을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가 발달했던 소농민을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대토지 소유가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농민을 창출하려고 했다.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그 대토지 소유제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종주독호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종주독호제. 자, 이 종주독호제는 뒤에 이제 무슨 제도와 연결되어 있냐면 삼장제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삼장제가 이 종주독호제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종주독호제 아래서 국가 권력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삼장제를 통해서 개별 인민을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토지를 나눠줬다. 그래서 항모지를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민을 장악하려고 했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주독호제 부분을 좀 약간 읽고 넘어갈게요. 자, 666번을 보죠. 666번. 자, 종조독보제는 그 천사 원년 선비사에서 간류제를 도입하고 해서 실업하는 귀족의 자손들에게 수요는 봉작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하는데 동호제가 유목민족을 부닥을 해체하고 분토 점거하는 과정에서 부닥 단위의 군장대인의 지배권을 박탈하고 소규모 종족 집단의 종주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좀 약간 작은 부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부족장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선비족의 부족을 직접 지배하는 도만 제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렇게 부락이 있었잖아요. 부락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큰 것은 군장 대인들이 여기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부족장들을 군장 대 군장 대인들인데 자, 이 군장 대인들이 지배했던 부족을 짧게 이렇게 나눠서 요걸 이제 3인화 시키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점거시켜요. 이걸 분토 점거라고 하죠. 근데 여기를 나갈 때 소부작을 나눌 때 요 얘네들을 이제 소부작의 장을 종주라고 했어요. 종주. 이 종주의 호족 아래 그 밑에 있는 그 부민들을 거기 편입을 시킨 거야. 그 제도가 종주 독호제라고 보시면 돼요. 종주 독호제를. 근데 이게 처음에 태무제 때나 동우제 때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인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종주 독호조차도 어, 아래에 있었던 민을 직접 지배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주 독호에 가지고 있는 호족 아래에 있는 그 종주 독호 밑에 있는 종주 독호제 밑에 있는 그 예민들을 다 이제 뭐냐 국가로 이렇게 후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토지를 줄 필요 있고 그리고 토지를 주기 위해서는 민들 파악할 필요 있죠. 그래서 삼장제를 실시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종주 독호제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종주 독호제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해결 방안으로 상호지 개간과 토지 소유권과 토지 계승권을 현재 점수한테 기준에 확립을 했다. 예. 그래서 토지를 나눠서 빈을 지배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배경들 좀 부연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볼게요. 자, 그러면 군전제는 이제 실시하기 전에 실시한 행정조직이 3장제야. 3장제. 그래서 3장제를 바탕으로 민을 파악한 다음에 토지를 나눠준 거죠. 자, 3장제의 목적은 뭐냐면 대지주대 전장을 만들고 유망노민을 의무한 건 숨긴다는 거죠. 만들어서 지방세력과 활동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즉 앞에서 이 대지주는 종주 독호제라고 보시면 돼요. 종주가 자기 호에 그 예민들을 뭐냐면 만들어갖고 호조가 시켜가지고 그들 이제 농민 의무로 만드는 그런 제도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해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뭐냐 인장, 이장, 담장을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이제 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한 건데, 자, 요걸 좀 부연 설명하면요. 여기 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동영상 자료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본 단위가 가죠, 가. 기본 단위 가요. 그 가를 몇 개를 니로 묶어. 니 몇 개를 니로 묶고요. 니 몇 개를 당으로 묶어요. 그리고 니에는 이장을 두고요. 인장. 그다음 니에는 이장을 두고 각각 당에는 단장을 둬요. 그래서 인장, 이장, 당장 세 명의 장을 뒀다고 해서 이걸 삼장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3장이 가난의 호구 유학자와 유육 징발을 담당하죠. 호구를 차려서. 그러면서 종주 독후제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통제를 강화시켜 놨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그 밑에 있는 주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종주 독호제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670번을 볼게요. 자, 3장제는 총락을 인, 5를 이제 5개를 묶으면 인, 그 다음에 5개 인을 묶게 니, 그 다음 5개 니를 당을 묶고 3단계를 조직했고, 그 장이 백성을 통솔하는 제도로서 불합제가 홍합된 종주의 항총세, 그러니까 종주 독호제가 이제 불합을 바탕으로 해서 세분화시키는 거죠. 자, 이거보다 한층 합리적이었다. 자, 3장제 실시는 결과와 관련된 건데, 전라는 황폐하다는 항종사의 재건과 군전제 등 새로운 제도의 운영상 편의에 의한 것이지만 국가가 인민 통제를 더욱 촉진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개혁 정책이 시행된 시기는 홍무제 제2기간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홍무제 제2기간이었지만 홍무제가 어딨대요. 이거 3장제나 뭐 군전제는. 그래서 실제 집행 기간은 그 당시 실권자였던 그 할머니 문명태였다. 풍태호라고 또 하죠. 풍태호. 예, 그래서 풍태호가 이제 실제 집권했던 시기에 이걸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제를 근거로 해가지고 땅을 나눠줬죠. 이게 군전제고요. 그러면 국가가 땅을 나눠줄 때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반대국부가 있어. 땅을 나눈 대가로 세금을 걷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역제예요. 세역제. 근데 이제 세역제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 당시 그 부귀 때 세금 제도의 어떤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그 기록에 보면 세역을 부과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세역을 부과했다는 말은 이제 전이나 그 부귀 전후로 다른 나라로 썼기 때문에 그냥 그 세역제 자체가 부귀의 그 뭐냐 조세제도라고 좀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부르긴 좀 그래요. 보통 일반 명사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기록에 보면 별다른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제도나 그게 호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세역제라고 써요. 그냥 세역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기록에는 정확한 명시가 없지만 그냥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명칭이 없기 때문에 세역제가 부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땅을 지급받으면 군전 농민 가운데 부부는 매년 속 2속, 100 1필, 그다음 100은 이제 비단의 일종이죠. 그다음 포 1필을 납부하고 하죠. 그리고 정남은 일정 기간 동안 요용 노동을 복역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수당시대 때 조용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3장제를 통해서 호구를 파악하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나눠주죠. 군전제.
그리고 군전제를 통해서 반대국부로 뭘 걷죠? 세역제를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삼장제, 군전제, 세역제는 삼위일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서로 연결돼 있어. 삼위일체. 예. 그리고 이제 이 삼장제하고 세역제 부분은 예전에 기간식 기출문제에 언급됐어요. 오답으로. 그래서 삼장제 자체와 세역제 자체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삼장제, 군전제, 세역제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수치 기반을 강화시키고 한초에 대한 군주권의 어떤 지배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장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군전제로 들어가죠. 북의 군전제. 자, 그러면 북의 군전제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북의 군전제보다고 이제 거의 비슷한 게 당의 군전제도 되게 유명하죠. 교과서도 있고. 그래서 당의 군전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북의 군전제와 당의 군전제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교과서 정도 이제 수준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원래 목적은 호족의 대토지 소유 금지예요. 네. 물론 이제 북의 군전제는 일종의 좀 타협을 받죠. 요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 기반 확립, 항무지 개간, 농민생활 안정 이런 것들이 북의 군전제하고 당의 군전제의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지급 기준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북의 군전 성인 남녀, 소, 노비 그래서 노동력을 기준해서 소나 노비까지 지급한 것은 그 당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족들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기존에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토지를 인정을 해준 거야. 소유권을 추인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호족들하고 타협을 온 거죠.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호족 종주들은 자기들 예민을 통해서 땅을 넓혔는데 국가가 그걸 파악을 못했거든. 토지나 그 예민들을. 근데 이걸 통해서는 뭐냐면 이제 국가가 토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노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지배 질서 아래서 토지와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그 당시 예민들, 노비들 파악할 수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명목, 지목원, 노전, 뭐 상전, 배전, 마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고요. 자, 당나라 군전제는 성인 남성들에게만 지급해요. 정남들만. 물론 이제 여자도 지급하고 중남도 지급하지만 그건 좀 약간 예외적인 거고요. 그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원칙상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전, 구분전, 관료전이라는 명목을 지급하죠. 요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당나라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북위의 군전제를 이제 볼게요. 일단 다시 이제 서브노트를 들어가세요. 자, 북의 군전제는 크게 노전, 상전, 마전, 그 다음에 원택전 뭐 그 등등 해가지고 이제 지급했는데 노전을 보면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곡식을 심는 노전 40무, 처에게는 20무를 지급했다. 아까 이제 남녀를 같이 지급했다고 했죠. 처에게 지급한 건 여러 가지 선인데 뭐 토지가 남아돌아서 지급했다 여자까지도. 그다음에 두 번째 유목민의 어떤 그 성격상 유목민은 좀 여자가 좀 약간 집안에서 말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에게 지급했다 그런 설도 있어요. 하여튼 남녀가 이제 이렇게 지급했고 당시 항무지가 많았고 이들 개간한 후병제가 필요했으므로 2배 배전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노전과 배전을 지급했는데 이 노전을 지급했으면 나머지 배전이라는 것도 지급했어요. 이 배전은 후경지야. 그 당시 연작 상경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노전을 이제 먼저 상경을 하고 나서 여기가 지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배전에서 이제 뭐냐면 또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이 노전은 이름이 배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요것은 노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름이 배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후경지에 생각해갖고 넉넉잡아 2배 정도 배전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비에게도 양인과 동일한 노조를 지급했다. 네, 노비에게도. 그리고 농우에게도 지급했어. 소에도. 그래서 한 마리에서 4마리까지 마리당 30무까지 지급했다. 자, 노비와 농을 지급했다는 것은 기존의 호족세력과 타협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설명했죠. 호족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예민들을
뭐냐면 인정해주고 대신에 그들을 이제 국가 질서 안으로 편입시켜가지고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노조는 매매와 상습이 불가능해. 불안 수준이에요. 아니, 그 매매와 이제 그 세습이 이제 불가능하고 한수전이죠. 예, 말하자면 사망하거나 70세 이르면 국가에 반납을 한수전이야. 그래서 정남 때 지급받아가지고 그 뭐냐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뭐냐 나이가 되거나 죽으면 반납하는 한수전이었다는 국가 토지였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상전이라는 걸 지급했는데 상전은 초수전자 처음 받는 사람이 20물을 지급하고 뽕나물 10도 있다. 이 뽕나물 산자이죠. 그래서 이게 상전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안수전이야. 그래서 상속할 수 있어. 죽으면 그 아들이나 이런 손자에게 상속을 했죠. 그래서 이 노조는 한수전, 그 다음에 상전은 불안수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노전과 상전에 대한 견해가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동영상 심화기를 좀 보면 자, 정종, 토지의 어떤 지목에 관한 성격이 이제 나오는데요. 상전과 이제 노전할 때 상전의 이름이 이제 왜냐면 뽕나물 심어서 이제 상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주위에 상을 심었기 때문에 상전인데 요거는 이제 상전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숙전이다. 개간된 토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는 토지 있죠. 토지들 지급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종전의 보유지를.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국가 토지이지만 실제 개인 토지다. 소유권이 개인이기 때문에 불안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전이라는 것은 이제 뽕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상전을 이제 뽕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뽕나무 같은 건 다년생이거든요. 다년생. 그러니까 여러 뭐냐 1년 만에 그게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5년, 10년 이렇게 이제 갖고 해야지 이제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중에 누가 죽고 뭐냐면 이걸 국가가 환수할 경우에는 기껏 키워놓은 그 뭐냐면 뽕나무가 남한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뭐냐면 항무지도 해가지고 아니 그걸 이제 뭐냐면 그 세습을 하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설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쯤에 설명하세요. 뽕나무는 이제 거기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 당시 뽕나무를 왜 세웠냐면 자기 그 소유권에 있는 토지들과 남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뽕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는 숙전하는 토지도 자기 토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설과 두 번째 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되게 학계에서는 두 번째 설이 이제 주 관점이에요. 상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 그렇지만 이제 노전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제 항문지가 개간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숙전화되죠. 숙전화. 그러면 이때 이제 노전도 숙전화되고 자기가 기껏 개간을 해놨는데 내가 죽거나 내가 일정한 영령이 70세가 되면 남한테 주거나 국가가 환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걸? 그 버린단 말이야. 막판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전도 이제 숙전화되면 토지를 인정해줘. 소유권 상전화 시켜줘.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될까요? 노조는 점점 없어지고 상전화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국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노정 같은 게 초창기 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숙전화되면서 상전화됐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마전이 있는데 마전이라는 건 삼을 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그 서민들 옷을 뭘로 입었냐면 삼배로 입었어요. 그래서 삼배 원료가 마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하여튼 남자 신무와 그 여처 오무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 마전도 두 가지 서 있어요. 마전도 잠깐 볼게요. 자, 이 마전은 한수전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 예전의 토요지를 그냥 인정하는 불안수전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죠. 이 마전. 그리고 부인이 주로 이제 뭐냐면 농사 이런 그 옷을 많이 짓기 때문에 부인에게 지급을 하죠.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택지라고 해서 일종의 텃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뭐 양인 3인당 1모, 노비 5인당 1모 이렇게 줬고요. 그다음에 공전인데 이제 관리에게 간품의 고하에 따라 일정한 공전을 분배를 했어요. 퇴직금 정도 이렇게 해서 분배했고 아니 퇴직금이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반대국부 일을 하는 대가로 가전이죠. 가전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퇴직 후에 반납하는 게 공전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건 노전하고 상전이니까 이 노전과 상전 그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상전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상남을 뽑았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단연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남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불안수준이 됐다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는 소유직 때문에 기존의 소유주를 인정했기 때문에 불안수준이 됐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견해가 다수설이라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군전제에 관련된 내용들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북의 군전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아까처럼 뭐 이렇게 설명해서 넘어가고 한 개는 아까 얘기처럼 노동력을 기준했죠. 노동력. 그 다음에 노비라든지 농우도 같이 포함됐죠. 그렇기 때문에 호족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다. 자, 그렇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죠. 선비적 융합경제에서 중국의 농경사회 경제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맞아가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북주의 군전, 그러니까 북의 군전제는 그의 북제, 북주, 뭐 수당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에는 북제의 군전제를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노전이 이제 없어지고, 그 노전이 이제, 아니, 노전이 이제 말 잘못했네. 노전이 이제 정전과 배전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 남자 80무, 그 다음에 부인 40무로 이게 수전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정전과 배전의 구분이 없어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노전이 크게 이제 정전, 노전 사용된 정전이죠. 이거 2배 배전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농경 기술이 발달할 수 있구나. 12법 같은 더 이상 배전이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국가 파악하는 인구가 많아서 배전을 줄 만큼의 토지가 없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전과 마전은 이제 영업전을 치는 거예요. 영업전은 것은 영구히 뭐냐 세대를 거쳐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토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한수전이에요. 분한수전. 그리고 급전에 이심으로 이렇게 명시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뭐냐면 그 토지를 자기 토지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원래 초순자에게 이심을 지급한 걸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개간한차는 그 토지 영업전하는 걸 허용한 자기가 이제 그 항무직 개간해갖고 얻은 땅들. 그래서 영업전인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상전 영업전이 노전을 이제 없애고 노전도 영업전을 포함시켜요. 예, 숙제화되면서 했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수전이라는 말이 있고 급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전과 급전. 여기 용어에 보면 수전 땅을 나눠줬다. 급전도 땅을 나눠줬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의미가 좀 달라. 수전은 토지 없는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항무지나 이런 땅을. 급전은 자기가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국가 권력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토지를 추인해 주는 거야. 소유권을. 그래서 이 수전과 급전이라는 게 뭐냐면 용어가 좀 다르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비 같은 경우에는 친왕 이하의 서인까지 등급을 구분해서 급전제에서 노비 수를 제한했다는 거. 그래서 종전에는 노비 수대도 이제 제한을 줬지만 나머지 이제 노비는 개간을 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뭐냐면 제한적인 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만큼 토지에 대한 어떤 국가의 통제력을 점점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전의 급전 구조를 강화시켜 토지 소유의 제한의 의미를 더 강화시켜 놓고요. 영업전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 항무지 개간에서 뭐냐면 개인 개간을 장려하면서 그 개인이 개간을 일단 하면 이걸 이제 숙전화되면 사유진 상전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상전이라는 말이 이제 좀 정전과 같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전이라고 호칭을 했나 영구의 토지 경작하는 예. 그래서 본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전 호칭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상전이라는 게 이제 뽕나무를 심어서 구분을 해놓은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뽕나무는 이제
요즘에 심지도 않고 당시에는 국제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등등했기 때문에 말이 이제 뽕나무 없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상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영업전이라고 호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전은 개간한 자가 토지 영업전하고 허용됨으로써 만약에 그 주체가 간인이면 그 뒤에 나오는 당나라 때 간인 영업전이 호시가 됐다. 수당 때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군전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군전제를 볼게요. 자, 수나라 때는 그 당시 이제 노전 80무, 영업전 20무, 총 100무를 지급했고요. 중남에게서도 전남과 같이 똑같이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당나라 때 중남은 반을 지급한 거 외에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수나 군전제 중남까지는 똑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남주의 진병합 후에 그 종년까지 했던 부인과 노비에 대한 토지 지급을 폐지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예전까지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폐지를 했다는 거. 그리고 간품에 따라서 관리를 항무지 분배했다. 그래서 이제 간인영업전이 설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인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노비수를 지배층의 중심적인 토지 지급 수단을 미흡해서 폐지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배층 강령 집단들의 경제 기반을 해서 간인영업전을 설정하고 간품에 따라 항무지 분배를 국가 주도해서 간인귀족 주도의 개각을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건농정책 입각에서 노동을 중시했던 군전제 제도적 원리가 정치적 신분에 따른 토지 소유 관계로 설정하면서 바뀌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강의 영업적 의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노비수를 가지고 지배층의 기득권을 인정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간이년전을 설정을 해줬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항모지 분배에서 예전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했지만 이걸 간인이 이제 스스로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하도록 했고 세 번째로는 정치적 신분 관계가 이제 강하다. 예전에 군전이 이제 땅을 똑같이 나누고, 근데 그와 상관없이 정치적 신분 관계에 따라 토지 소유 관계를 설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인영업전에 이제 설정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들어가냐면, 자, 그럼 간인영업전에 이들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일반 노전 뭐 그냥 영업전 이런 데서는 일반 농민들이 그냥 가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토지를 자기가 이제 경작을 하잖아요. 경작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간이녀증 귀족들이나 관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진 않죠. 대개 보면 노비라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당시 수당 때 노비는 그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좀 간의 노비들이 많았고 이거 동양사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노비가 로마나 그리스처럼 주요 생산 도구도 아니었어. 그 수가 한정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예민들이래. 그러니까 그 영업전에서 속했던 그 관료들이 속했던 예민들은 군전 체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부곡, 갱녀 이런 것들이요. 그럼 부곡, 갱녀라는 존재는 예민이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부곡, 갱녀들이 늘어나면 간이 열정 확대해서 부곡, 갱녀들이 늘어나면 국가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당나라 때 이제 만들었던 제도가 양천제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양인이란 외에도 노비 외에 그 노비들 이제 있었죠. 노비 외에도 부곡이나 갱년 같은 예민들을 천민이라는 개념을 묶어가지고 뭐냐면 파가도록 한 거야. 그래서 균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런 뭐냐면 이론적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천제를 둔 거죠. 그래서 그 천인 아래에서 부곡과 갱년도 파악할 수도 한 거다. 이건 좀 뒤에 군전 체제 설명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부인과 노비에도 지급 폐지했죠. 아까 집에 이제 그 노동력에 따른 토지 분배로 농업세를 제공 목적으로 가역의 부담자인 성인 남성들을 파악을 했다. 물론 부인은 예외는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어린 자식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지급을 하지만 그 지급 액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북제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북이 그리고 수나라 군전제인데 뭐 제 생각에 북제 군전제하고 수나라 군전제까지는 나오기는 좀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뭐 요즘 군전제 나오지도 않은데 잘. 그러니까 북의 군전제만 파악을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외 군전제까지 좀 나오고 나와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당나라 군전제는 좀 뒤에 당나라 시대 때 군전체제와 함께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와 동아시아 문화를 볼게요. 자, 일단은 위진남북조의 귀족의 특징, 이제 문화의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자, 귀족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방으로부터 유입돼서 문화가 대표적인 게 불교 같은 것들 있죠. 불교. 그리고 유교 외에도 다양한 문화들이 형성돼요. 유교, 뭐 도교, 불교 같은 문화들이 형성되고 이국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유교 윤리 태색과 염세주의 유행, 그다음 노장 사상, 불교 이런 것들, 인간 중심의 어떤 예술 같은 것들이 성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포트주 좀 이렇게 번호 불러드릴게요. 이거 제가 항상 의식을 해서 좀 빨리 부르려고. 몇 번이냐면 72번. 72번이에요. 서포트즈. 적으셨죠?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아이고. 자, 사상계 그 새로운 바다 보면 그 당시 유교는 많이 퇴조를 했어요. 이게 유교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시대적 혼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현실사에 대해서 어떤 뭐냐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항상 인간 윤리나 이런 도덕적 당위만 내세우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이제 유교는 일종의 교양 과목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떨어졌어. 그래서 유교 외에도 이제 노장이나 불교 사상이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난세와 생사, 내세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의 이제 고뇌와 갈등을 좀 형이사학적 측면에서 풀어줄 수 있는 종교 차원에서 풀어주는 노장 사상과 불교가 이제 확산이 돼요. 특히 이제 불교가 이제 확산되는데 불교는 후한 시대 때 들어왔죠. 근데 후한 시대 때는 아직까지 이거는 확산이 안 됐어. 왜냐면 불교적 세계관이라는 자체가 그 중국인들에 맞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격의불교에 대해서 노장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초보적이고 사이비 불교 같은 것들 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처럼 이게 사회가 혼란하고 이제 뭐냐면 하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게 되면서 점점 불교가 확산됐어요. 일반화됐죠. 그 과정에서 종전의 사이비 불교는 격의 불교를 떨쳐내고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자.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인도나 서역에서 많은 승려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불경도 번역하게 되고 그래서 그 승려 중에 한 명이 뒤에 얘기하지만 고마스이라는 사람이죠. 예전 기출문제에 나왔던. 자, 하여튼 이렇게 불교가 이제 확산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정시 시대에서 위나 조비 시대 때 뭐 하는 노장어 논어를 해석을 하고 왕피는 노장을 통해 주역을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노장 사상이 발달되면서 어떤 노장의 은둔주의, 무정부주의 사상 이런 것들에서 염세주의 사상과 연결되죠. 그래서 청당 사상이 등장했고 중립지연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교의 어떤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노장 사상에 참신한 해석을 해서 사상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불교와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불교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일단 불교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왜 발전이 됐는가? 그래서 불안 난세에 처하면서 죽음 후에 내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상 3세 사상이 그걸 풀어줬고 유교주의에 기반한 어떤 중화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오후에 친해를 받다 보니까 자존심이 많이 타격을 받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화의식이 물러난다는 불교 세계관이 어떤 공병을 맺어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조와 관련된 건데 불교의 어떤 주술적 기능, 호국불교 성격이 그런 것도 있죠. 이거는 북조의 불교의 성격이죠. 북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뭐냐면 이민족 그 군주기 때문에 유교도 이제 포박은 했지만 유교로서 자기를 좀 더 정당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를 받아서 자기가 왕이 부처다 왕족부 사상 있죠? 이런 걸 내세워서 또는 호국불교를 내세워가지고 자신의 어떤 황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동상이나 불상을 만들 때도 황제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불상을 만들죠.
예, 이런 거에 또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불교를 상당히 적극적 지원을 해줬어. 물론 이제 태무제나 무제처럼 탄압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불교를 많이 지원해 줬죠. 자, 이런 것들이 불교를 확산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불교 발전 단계를 볼게요.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예. 요거는 좀 나중에 요거보다는 제가 따로 어 정리한 게 있으니까 요거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심화자료를 가지고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예. 228페이지 펴 보세요. 228페이지. 자, 발전 단계 크게 세 단계에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1단계 후한에서 동진 시대까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제 시기를 구분할 수 없지만 대충 요 정도 시기 때는 뭐냐면 격의 불교가 유행했다. 그래서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반야경의 공의 개념을 노장 사상의 무로 이해. 물론 공과 무는 다른 개념. 공은 인식론적 개념이고 무는 형이삭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사이비도 이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불교 경전을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때 불교 경전을 고역경이라고 해요. 그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으니까 고역경, 구역경, 신역경. 그리고 요때 이제 주사행이나 법헌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자, 주사행은 거기 이제 그 서브노트에 나왔지만 삼국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불교의 참뜻을 이해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격의불교 방식을 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불교의 어떤 참뜻이 뭔가 그걸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버퍼는 뭘 썼냐면 이게 동진 때 사람인데 불국기라는 것을 썼어요. 불국기. 예. 그래서 불국기라는 걸 이제 써서 그 당시 그 인도로 가서 직접 자기가 들어와서 바닷길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불국기라는 걸 저술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715번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거 뭐 간단하네. 예. 자, 하여튼 불교는 그 714번을 이제 좀 읽어봐야 되겠네. 아, 715번 읽어볼게요. 아, 716번 읽어볼게요. 이게 노장사상이니까. 자, 격의 격은 불교의 뜻을 헤아리다는 뜻이고 산스크리트에 대한 경전의 언어를 노장사상 이해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불교의 공은 노장의 무로, 열반은 무의로, 보사는 도로, 진여는 본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다. 자, 이게 동양사 개론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방에서 유학이 쇠퇴하고 중화의식이 크게 흔들렸던 동진시대에는 또 불교가 일반 민족에게 수용됐는데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노장사상을 통해서 이해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전적으로 특히 노장사상을 매개로 불전을 해석을 하는 격의불교 풍조가 널리 일어났다. 그래서 한의중하고 동계에 있는 내용 격의불교 내용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격의불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2단계 보죠. 2단계 남북조 시대예요. 대충. 이제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이비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요때 시기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에 가갖고 직접 수입해서 참뜻을 알려고 이제 하게. 그래서 주사행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때는 이제 대거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서역 승려나 인도 승려들이 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구마우스라는 사람이야. 구마우스. 이 구마우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이제 그 부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진의 부견이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그 구마유스님이 구차국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인도 사람이 아니라 서역인으로서 자포라고 해요. 자포. 그러니까 여러 그 인도 사람하고 아버지 인도고 뭐 어머니는 저쪽 오아시스 국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자포 출신이야. 오랑캐가 이민족이 결합을 해갖고 하여튼 이 구차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 부견이 그 당시 그 여강이라는 사람을 그 부경이 그 당시 여강인가? 하여튼 그 여강이라는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구착을 공격을 해서 얘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강이 데리고 왔어요. 그 얘들. 근데 그때 부견이 비수대전 나가고 아예 망해버렸어. 갑자기 망하니까. 그러니까 여강이 뭐냐면 이제 자기 그 근거지였던 용에 가가지고
그 머물면서 거기에 그냥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 또 그걸 구만성 대원 아니 말자면 여강이 하여튼 나라를 세운 다음에 용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라 용이에요. 그래서 여강이 그때 이제 물러앉아 갖고 그 당시 그 자리를 잡은 다음에 양경인가 그런 자리를 잡았어요. 나라를 세울 때 그 옆에 있었던 요홍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뭐냐면 얘를 또 여강을 공격해서 구만성을 데리고 온 거야. 오셔가지고 얘한테 불교 경전 사업을 시켰어. 번역 사업을. 그래가지고 구역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서브노트에 보면 부견이 구차골 경보에서 장하를 데리고 왔다는 말은 사실관계가 틀려요. 이거는요. 엄밀히 부견이 데리고 오라고 여강한테 시켰는데 여강이 데리고 왔다가 구차골 공격해서 데리고 왔는데 도중에 부견이 망한 다음에 전진이 망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독립해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옆에 있었던 그 요홍이라는 사람이 후진이죠. 후진의 요홍이 그걸 공격해서 구만성을 다시 장하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장하를 데리고 온 주체는 부견이 아니라 요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홍.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좀 그 서브노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내용이 그 기출에도 잘못돼 있더라고. 부견이 데리고 와서 마치 이들에게 뭐냐면 역경사업을 시킨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구만성하고 부견 만난 적이 없어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구만습이 이제 와가지고 번역 사업을 두 번째 했죠. 이게 구역경이야. 예. 근데 이 구만습은 상당히 다문화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도 되게 잘해요. 한어도 잘하고 여러 언어도 범어도 잘하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지식도 많고 그다음에 번역이 상당히 잘 됐어. 직역을 하는 거는 중국의 정서나 감정이나 언어 감각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그 뒤에 다시 신역경인 헌장의 번역 부분보다 훨씬 더 뭐냐면 부드러워 번역이. 자, 하여튼 이 구만스의 구역권은 불교 고리를 중국에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의 어휘가 확대 기여했죠. 그래서 예전에 없던 어휘들이 불교 경전 사업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죠. 뭐 생물, 그 생물이라는 뜻이나 그다음 생명이라는 뜻이나 그다음에 이판사판 뭐 이런 뜻 그런 것들 다 불교 경전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 외에도 불도진, 도안 이런 사람이 이제 유명하고 남조에서는 회원이라는 사람이 그 성과 계율을 강조하죠. 이 사람이 그 남종성의 대가인데 선종의 이제 그 선종이 이제 그 여러 계보 중에 남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요 그 기발이 됐던 게 회원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무일종 범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북의 태무제, 뭐 북제 무제, 당의 무종, 호주의 세종. 예. 그러면서 삼무일종의 범란을 겪으면서 이제 불교는 국가 기족에 벗어나서 자생적으로 이제 자립을 하는 경향 바뀌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수당 때 들어가면 기족 불교에 벗어나서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대중화. 그래서 이제 3단계에 보면 이제 수당 때 들어와서 불교가 중국화되죠.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인도화된 불교가 들어와요. 직수입해갖고. 근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하면서 수당 때는 불교가 이제 중국화돼. 중국화된 불교 중에 대표 중에 청태종, 선종, 정토종이야. 특히 선종이 중국의 체질이 제일 많아요. 선종은 말을 별로 안 좋아하죠. 예. 근데 불교 인도에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뭐 보면 범어는 보면 분량분량만 되게 많아. 근데 선종은 이런 경전보다는 참선을 강조하고 말을 딱 절제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중국인은 말을 별로 안 좋아해. 말 많은 거를.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뭐냐면 불교의 대다수는 선종이야. 선종.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선종은 그 정토종과 연결해서 대중화와 관련됐다고 보시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선종은 대중화하고 상관없어요. 엘리트 종교이거든요. 완전히 말을 안 할 뿐이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적게 하거든.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참선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는 지식인들이 그 선종을 익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종은 어디에도 영향을 줬다? 성리학에도 영향을 줬죠.
그래서 우리처럼 성종이 대중하고는 관련이 없어, 중국은요. 그럼 대중하고 관련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정토종이야. 이 정토종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무섭게 정토종 들어왔지만 정토사에 들어왔죠. 다 뭐와 연결되냐면 키워드가 대중화야. 대중화. 그래서 이 정토종은 이제 남아미타불 간세음 보살만 외우면 이제 정토사상 관련돼 있고 있죠. 이건 좀 이따 이제 한국사 좀 할 때 얘기할 텐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확산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나라 현장이 서역에 파견돼서 불교를 가지고 와서 번역했는데 세 번째 불교는 신약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불교의 역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했는데, 자, 처음에 불교는 원시의 불교였어요. 원시요. 석가모니가 있을 때, 고타마 시타다타가 있을 때는 하나의 교단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파불교 시대. 부파불교는 뭐냐면 이거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부가 나눠졌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크게 뭘로 나눠지면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걸 부가 나눠졌다 해서 부파불교 시대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대중부하니까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를 연상시키잖아. 근데 요건 대승불교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대중부는 좀 있다가 없어지고요. 상자부만 남았는데 상자부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여러 분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상자부는 개인의 어떤 그 혜택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단적인 그 얘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그 앞에 있는 상자부 불교를 이제 소승불교에 비하면서 너네들은 개인만 혜택하지 않냐. 우리는 뭐냐? 대중을 구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대승불교 운동을 이제 같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보살 운동도 같이 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와 함께 이제 뭐도 이제 유행하냐면 간다라 불상 같은 것도 이제 그 당시 유행하죠. 그 시기가 이제 기원 전후 1세기 전후인데 그러면서 이 불상을 숭배하는 어떤 이제 그걸 통해서 이거 불탑 있죠. 탑 숭배를 통해서 대승불교가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은 인도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대승불교도 나중에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티베트나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죠. 밀교하고 형교로 나누죠. 자, 밀교라는 건 뭐냐면 화려한 의식이나 보이는 외관을 통해서 주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죠. 자, 하여튼 불교는 밀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밀종인 진원종과 남아교가 있죠. 보통 그냥 남아교만 아는데 중국식 밀교도 있어요. 진원종이라고 있어요. 진원종. 예. 그래서 이 밀교도 일종의 하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했고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밀교가 들어왔어요. 이때 밀교는 남아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진원종이 들어온 거야. 불교식 그 중국식 밀교인. 남아교가 들어온 거는 원나라 때 이제 우리가 그 몽골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 자, 그 다음에 형교를 보자. 형교라는 건 뭐냐면 하얀 그 의식이나 이제 주문이나 이런 것들 대신에 얘네들은 그 경전의 어떤 탐구나 그 다음에 참선 등등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형교인데 형교는 중간학파, 뭐 유식학파, 율종, 정토종 있는데 율종은 이제 정토종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이 현종은 이제 그 인식론을 둘러싸고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나와요. 예, 이걸 또 공간학파라고 하죠. 그걸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시간 때 이걸 공유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공유 논쟁을 하는 파가 이제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인데 자, 하여튼 중간학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상론종, 하엄종 이런 계열이고요. 유식학파 범상종 계열이에요. 선종 계열도 여기에 속하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학파, 유식학파가 이제 싸우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태종이라는 계열이 나와요. 청태종. 자, 그리고 이제 불교의 어떤 그 계율, 그러니까 교단의 계율을 강조하는 그런 종들이 나오죠. 율종이죠. 여기에서 율종 나오고, 그다음 불교의 이제 부처가 되는 것보다는 그 뭐냐면 미륵불이 내려오거나 주군의 정토 사상을 가는 정토종 있죠. 네, 이런 걸 강조하는 정토종. 여기는
부처도 강조하잖아.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강조하지만 부처가 되는 것보다는 이제 부처가 되려면 되게 힘이 들잖아.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남아도고 참선도 해야 되고 경전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보다는 미륵분이 내려오거나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음에 정토 죽은 후에 정토로 이제 뭐냐면 올라가는 이 정토 사상 있죠?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간세운 보살, 예. 그래서 이런 정토 사상, 미륵 사상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거나 그다음 죽은 후에 저쪽 정토로 올라가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원하는 그런 정토종이 되는 거죠. 이 정토종은 대중들 입장부터는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잖아. 그래서 종전의 불교 같은 게 어떤 엘리트 종교 불교, 기족적 종교 불교였는데 이때부터는 대중화되는 거죠. 정토종과 관련된 거는 제가 그 한국사 시간에 그 고대 한국사 시간 때 그 기본 강의나 그때 저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좀 참조를 해주세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유식학파가 이제 법상종이고 법상종과 관련돼서 또 파가 유식학파가 나온 게 선종인데 선종은 아까 얘기했죠 중국적 체질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갖고 중국 최대 교파고 제일 중국화된 불교예요. 선종이요. 그리고 이 선종은 다시 이제 뭐냐면 북악파로 나누고요. 그리고 북악파도 이제 해능 아까 있죠. 해능 있는데 해능이 이게 두 개로 나눠요. 그 제자들 남악파하고 청원파가 나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또 남악파와 이제 청원파 안에서 또 이렇게 뭐냐면 7개 종으로 나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사 시간에 보면 법안종 보이시죠? 이게 그 천원파의 한 종이고 조동종도 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임재종도 임재종 남악파의 하나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신수의 북악파와 해능의 남악파, 천악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북종성이라고 하고 이걸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종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북중성과 남종성 이렇게 두 개 파가 있다. 그리고 그거 안에서도 여러 파들이 있어서 보통 5가 실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몇 개 파들은 우리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에 넘어온 파들이 이제 있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도노 점수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좀 왜곡됐긴 했는데 도노가 마치 이제 깨닫는 거고 이게 선종이고 이게 점수가 교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도노는 먼저 깨달는 걸 이제 강조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야 이쪽은 그 남존성 계통의 도노가 강조하고 수행 방법이 점수한 거는 수행을 해서 깨닫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점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북악파 관련된 거예요. 이걸 합쳐놓은 것이 뭐냐면 진울이죠. 진울은 둘이 합쳤어. 북악파하고 남악파 합쳤는데 이게 뭘 더 강조해? 도노를 강조해. 먼저 깨달은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도노 점수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교과서에서 이제 도노가 약간 이제 선종적인 의미니까 그 점수가 교종점이니까 이걸 이제 성교일치로 얘기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도노 점수는 그 남종선과 북종선의 어떤 수행 방법 결합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여튼 결론은 선종이 수당 때 이제 뭐냐면 확산이 돼서 지금 불교 교단 중국의 불교 교단은 선종이 대다수고요. 우리나라도 선종이 대다수예요. 예, 조계종도 선종계통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한번 얘기를 했고요. 여기 좀 오타 있는데 뭐 오타 정통종이라고 돼 있네. 예, 정토종이에요. 예, 정토종. 여기 좀 수정 좀 해달라고 했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뭐 도교인데 도교는 이제 아까 이제 설명했죠. 요거는 이제 그 천사도단 이름으로 이제 했고 그 당시 귀족들이 많이 믿었다는 거. 요때 서진의 동진 때 천사도는 이게 남천사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천사도에 이제 뭐냐면 그 하북 지역에 궁극으로서 북천사도 있죠. 이 신천사도 두 개의 천사도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독일 성립과정 보면 위진 때 청강사상과 성향의 제조법 등 가동의 포박자들 바탕으로 해서 기반을 했고 그 국염지가 만들어졌다. 그 이민족 왕조에게 정통성을 제공해줬다. 그래서
그 당시 태무제 폐부에 영향을 미쳤고, 그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민족 출신의 북이 정권 하에서는 한민족 유교 이념과 청명성을 가지고 중국을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교 혁명을 가지고 중국의 통치 정당성을 가지려고 했다. 예. 자, 그리고 그 북주의 그 무제도 장빈의 그 도사의 의견을 받아서 또 폐부를 일으켰죠. 산물종의 번난 중에 두 번째 폐부이죠. 예,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는 도교는 항상 누구와 경쟁한다? 불교와 경쟁을 했다. 그리고 도교는 한계권에 유착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도교를 이제 강조할 때는 불교가 탄압받았다. 그래서 산무일종 번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학문과 예술 부분인데 별 중요성은 없어요. 이거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한번 좀 볼게요. 자, 남북조 시대의 지식인과 다양한 고향 보면 한대에서는 유학을 이제 주로 했는데 그 남조의 지식인들은 유학 외에도 뭐 문학이라든지 역사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같이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학의 역사학의 사부 분류법이 나왔죠. 경사 잡지 해갖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으로서 도연명의 기거대사, 자, 그 다음에 도화원기, 왕이지의 뭐 난정지 뭐 그런 책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형식으로 사륜 육력체가 있죠. 보통 한시에서 이제 주로 4자 6자를 맞히는 건데 중국에서는 이 글자 수 맞힌 것뿐만 아니라 성조도 맞춰야 돼. 성조도. 그리고 지금은 없어지만 받침 글자가 있었어요. 고대 중세 그 중국까지만 해도 격이라는 게 있었어. 격도 맞춰야 돼. 예. 그래서 사륜 변연책 정도 익히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륜 변연책 양식이 이제 당시까지 영향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륜 변연책을 바탕한 시는 기족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인 떨어지니까 당 말 때부터 예전에 자유로는 그 한나라의 산문체 돌아가자, 자유시도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이제 등장을 하죠. 고문 보호 운동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사륜 변전체에 반박을 해서 이 고문 보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당송 8대가요. 요 부분 좀 나중에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 다음에 문학평론서 양나라 송영태 문선 있죠. 그래서 그 훌륭한 문체를 39종을 분류해서 평론의 근거를 삼았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조선 전기 때 이제 서거정이 동쪽의 문선이라 해서 동문선이라는 그 문지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뭐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진수의 삼국지 뭐 등등인데 아직까지 역사서는 위진남북도 시대 때 역사서는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보통 정통 사서들 개인이나 집안이 만들었어. 그 역사를 전문한 집안이. 그래서 있고 국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편차에 개입되기 시작한 거는 당나라 때부터죠. 당나라 때.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지리학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서 작품의 고개지라는 것도 있고 고개지 여삼전도가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글씨로는 동작 왕이지라는 사람 있죠.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미술 공예로서 볼 때 석골사원들이 많아. 이건 좀 외워두세요. 석골사원은. 동황석골, 옹광석골, 그 다음에 용문석골, 이게 3대 석골사원이거든요. 석골사원은 원래는 인도에서 출발했던 사원이에요. 왜냐면 인도는 습하잖아요. 그 당시 에어컨도 없다 보니까 더워. 그러니까 석굴에 들어가면 자연 그 에어컨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 천연동굴 동굴 이용해갖고 석굴사원은 이제 만들었거든요. 천연동굴보다는 천연동굴이겠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석굴사원 형태가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나 이렇게 전파됐던 거죠. 아니 중국으로 전파됐던 거, 우리나라도 전파되죠. 불국사 같은 것도 석굴사원의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 3대 석굴사원이 있어요. 동황석굴, 그다음 운강석굴, 그다음 용문석굴 있는데 동황석굴은 동황이라는 지역이 청산 남로와 청산 북로가 갈려지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교육로서 이제 생성됐고 이 동황석굴이 상당히 우리가 제일 커요. 3대 석굴 중에. 그리고 동황석굴 안에는 또 뭐냐면 불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문서들이 이제 거기에 이면지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동황에 가보면 불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경에서 이면지 자체가 중요해. 그게 행정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중국 왕제 수당 뭐 국위, 국제 이런 여러 행정문서를 같이 있다 보니까 동항학이라는 새로운 이제 뭐냐면 연구 학문이 형성돼 있죠.
이거 이제 페리오 문서라 해갖고 이걸 또 뭐냐면 경전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페리오 컬렉션이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연구 자료 삼는 그 동항항이라는 동항항이라는 그 학문이 있었고 균전제 실시 여부도 이 동항 문서가 상당히 큰 판단이 돼요. 동항 문서에 나오는. 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운강석군은 평성인데 이거는 북의 초창기 때 수도죠. 그래서 간다 미술 양식과 인도의 아제테 석고 양식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의 탁발 부족의 웅비하는 기강을 이제 녹여 있고요. 그다음 용문석군인데 그 평성에서 이제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잖아요. 낙양 옮기면서 석굴성을 다시 조성해요. 이게 용문석군이야. 운강에 비해서는 인도와 서방의 설치가 없어지고 중국 고유의 불교 미술이 창안되기 시작했다. 좀 중국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 농경기술과 관련돼서 재민요술이라는 게 있죠. 요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농사 직설에 영향을 주고 원나 말기 때 들어와서 농경기술에 큰 영향을 줬던 농소인데 북방 농업을 주로 뭐냐면 집대성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이 농소 중에 우리나라 농소에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재민요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한대처럼 서역 경영에 적극적일 수는 없으나 오후가 불교를 비롯한 서방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서 문화 교류에 크게 전개를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정진의 장군 여강이 구차국을 정벌하고 이거 왜 예. 자, 구차국을 정벌하고 나서 누굴 모셔온다고 했죠? 구마우스를 모셔온 그게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여기 구차왕국인데 이 구차왕국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탈인 분지에 있는 오아시스 국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투르크 계통이나 이제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 이제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만드는데 이 여러 그 도시국가 중 유일하게 한족이 만든 국가야. 이 고창왕국이. 그래서 한때 그 서역을 강제 이주시키는 한인 둔정부의 자손과 하서사군에 들어간 유민들이 합류해서 세원 나눠서요. 당나라 멸망할 때까지 3세기 동안 서역 지역의 세력권을 장악했고 탈인 분지에서 유일하게 한문화 지대로서 동서문화의 교류에 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잠깐 뒤에 넘어 여기 보면 자, 인도의 간다라 양식 불교 예술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청산남노와 청산분노를 통해서 간다라 양식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석굴 양식 형태, 군원 양식의 불탁 건축 그런 것들 이제 여기에서 중국을 통해서 오아시스 국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고 석굴 양식은 중앙, 몽강, 용문석굴 이런 것들이 다 인도식 어떤 석굴 양식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인도하고 중국의 어떤 석굴 사원은 천연 요새, 천연 그 동굴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굴 사원이 대표적인 게 좀 하나 남아 있죠. 불국사죠. 아니, 석굴사죠. 석굴사. 원래 이게 석굴하면 이제 석굴사인가? 아니 석굴사겠다. 제가 이게 석굴암을 잘못 생각했어요. 하여튼 석굴사인데 지금 석굴암이다 해갖고 암자에서 불국사 한 암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독립된 사체예요. 석굴사. 이 석굴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중국과 달리 천연 동굴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인위적인 동굴을 이용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리고 불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불교와 함께 문화도 같이 들어오죠. 그림, 양식, 계속 인도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단지 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종교와 함께 사람도 같이 오고 그 종교 연계돼서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죠. 이건 뭐 불교 들어올 때도 그렇지만 뭐 그 나중에 기독교 들어올 때도 기독교만 들어오겠어요? 서양 문화도 같이 들어오잖아. 이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불교 도입되면서 인도 문화도 많이 전래됐는데 천문학, 역법, 수학, 음악, 의학, 의문. 그래서 이제 의문 같은 게 중국의 사성 성립에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중국 그 남북조 시대 때 문화 부분, 문학 부분과 이제 그림 예술 관련된 내용을 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북조 다 끝났으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수단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